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와 해양의 순환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기 대순환의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대기 대순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영향인데요. 특히 이쪽 부분 봐주시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그쵸? 적도 지방에서는 공기가 하강하니까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어떻게 된다? 비가 어떻게 돼요? 고기압대가 형성되면서 비가 적게 내려서 특히 사막 지역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사막지대가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막지대 형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주시면 이제 해류의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류의 영향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해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난류 지역에서는, 난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바닷물이죠. 난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 지역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류 지역은 조금 더 어떻게 된다? 따뜻하겠죠? 따뜻해진다. 그쵸? 따뜻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상기후 변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기후 변화. 이상기후 변화 부분에서는 이제 평상시의 기후와 엘니뇨, 그쵸? 발생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기후 변화 부분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평상시 기후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상시 기후 부분. 평상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인이 무역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역풍에 의해서는 평상시 기온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무역풍에 의해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발생 과정을 봐주시면 해수가 용승을 하게 되면서 수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표층 수온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표층 수온이 하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도태평양에 있는 페류 연안에서는 강수량이 적어지고 반대쪽에 있는 서태평양의 동남아시아 연안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동태평양에서는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쵸? 강수량이 적어지는 거죠. 강수량이 적어진다. 강수량이 적어지고 어획량이 풍부하지만 반대 부분, 그쵸? 서태평양 부분에서는 서태평양 동남아시아 부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연안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상기후 발생 시, 특히 이제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평상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그쵸?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되니까 원래 불었던 바람인 무역풍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무역풍이 약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발생 과정에서 보시면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도태평양에 있는 수온이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표층 수온이 반대적인 현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도태평양 표층 수온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내려갔었죠. 그쵸?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원래는 수온이 내려갔는데 현재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리고 무역풍도 약화가 된다. 이상기후 발생했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결과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과적인 면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앙 태평양 그리고 멕시코 북부,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중앙 태평양 그리고 또 어딘가요?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얘가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쵸? 강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하지만 그쵸? 어획량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반대적인 부분 그쵸? 호주와 또 어디 있나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감소가 되죠. 강수량이 감소돼서 가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엘니뇨 발생할 때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라니냐예요. 제가 적어볼게요. 또 네 번째는 이제 라니냐 발생할 때. 라니냐 발생 시 기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적으로 뭐예요? 이제 무역풍이 얘는 약화였는데 반대 부분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층수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부분이니까 하강이 되겠죠. 그렇죠? 표층수온은 하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인 부분 봐주시면 어떻게 된다? 동태평양의 남아메리카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요. 남아메리카는 가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북아메리카에서는 냉해가 발생하고요. 북아메리카 냉해. 저는 냉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태평양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장마가 발생하겠죠? 서태평양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된다? 장마가 발생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마 발생. 그래서 중요한 부분 현상이에요.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할 때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환경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쪽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이 개념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탄소에 대한 개념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에 대한 개념 부분부터 시작하겠는데요. 탄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석연료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됩니다. 좀 중요하죠? 화석연료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게 무엇이다? 탄소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탄소의 존재 형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탄소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기권에서는 그쵸?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기권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권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나요? 이산화탄소의 형태, 그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CO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권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직권은 뭐예요? 땅 부분이죠? 직권에서는 무슨 형태로 존재하나요? 화석 연료의 형태죠. 그쵸? 그래서 화석 연료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료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생물권이죠. 적어볼게요. 생물권. 생물권에서는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의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수권. 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 부분이죠.
이 수건에서는 뭐로 존재하나요?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쵸?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존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사지선다니까 나올 수 있어요. 기권은 CO2, 지권에서는 화석연료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화합물의 형태,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형태. 그쵸? 사지선다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 존재 형태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이러한 탄소도 마찬가지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탄소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어떤 형태? 기권, 지권, 그리고 생물권, 수권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화합물 형태로 지구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라는 의미가 탄소의 순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계를 끊임없이 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소의 순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탄소의 순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물체의 시체나 배설이, 그쵸? 배설물이 석유나 석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석탄이나 석유가 나오는 거죠. 얘는 뭐예요? 생물체의 시체 같은 경우는 적어보도록 할게요. 생물체의 시체가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석유나 석탄이 되는 거죠. 석유나 석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생물체의 시체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무슨 권일까요? 생물권이 되겠죠. 그쵸? 생물권이 되겠고, 얘가 석유, 석탄은 어떻게 돼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매장이 되니까 지권에 의해서 순환이 되겠죠. 그쵸? 땅 부분이니까 지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생물의 호흡으로, 그쵸?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쵸?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면 얘가 생물의 호흡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생물권이 되겠죠. 권역은 그쵸? 생물권이 되고 얘가 어떻게 전환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부분은 그쵸? 대기 중이 되니까 그쵸? 기권이 되겠죠. 그쵸? 기권. 그리고 또는 수권, 그쵸? 밑에 부분, 물 쪽으로도 이동이 돼요. 수권 부분으로도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석유, 석탄의 연소가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석유, 석탄의 연소가 어떻게 이동되는 거예요? 전환이, 그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근데 연소라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얘가 뭐예요? 산소를 만나는 과정이죠.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어떻게 된다?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죠.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연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연소 반응은 이제 고온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열이 발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석유, 석탄의 연소 과정.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석유, 석탄은 어느 곳에 있나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지권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옆에다 적어볼게요. 이 땅 속에서, 그쵸? 연소가 일어나면서, 그쵸?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대기 중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권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화석연료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이번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그쵸? 광합성 과정에 의해서 무엇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유기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광합성 과정은 뭐예요? 물질이 빛 에너지를 만나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주로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는 광합성 과정은 주로 대기 중에 해당되는 기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얘가 빛 에너지를 만나면서 그쵸? 유기물로 변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생물권으로 전환이 되죠. 생물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물에 녹는다라고 나와 있죠? 물에 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존재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는 기권이 되겠죠? 얘가 어디에 녹는 거예요? 물에 녹아요. 물이라면 수권, 그쵸? 얘는 이제 수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면 나와 있죠? 기체의 용해도. 용해도가 낮아지면 얘가 어디예요? 그쵸?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이동한다. 특히 여기서 이제 대기로 이동한다고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쵸? 녹는 양, 그쵸? 얘가 이제 용해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쪽 부분은, 기체의 용해도 부분은 이제 물 속에서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권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얘가 이산화탄소 부분, 대기로 이동을 하니까 기권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올 만한 거는 생물의 시체 부분, 특히 이제 생물의 호흡과 그리고 하나 부분, 요거 석탄, 석유, 연소, 그리고 이제 광합성 부분, 이 세 가지 과정이 조금 중요하니까요. 잘 봐주세요. 특히 탄소의 순환에서는 호흡과 광합성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과 광합성에 의해서 얘네들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기권이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호흡 과정에서는 생물권이 기권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권과 생물권, 생물권과 기권 이렇게 역으로 반대되는 과정이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의 순환 과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하나 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옷 부분 뒷장에 보시면 수중에 탄소가 침전되어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중이니까 그쵸? 수중에 탄소가 침전돼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굳어진다 라고 나와 있죠. 굳어진. 그래가지고 힌트가 다 나와 있죠. 수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연상되세요? 수권 그쵸? 얘가 굳어지니까 직권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제 탄소의 순환과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이제 산화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개념인 환원 반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영역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전자를 잇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산소와 결합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전자를 잇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잇는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어떻게 된다? 수소도 잇는다라고 하나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를 잇는다. 근데 보통은 이제 산화 반응에서 정의 부분은 산소와 결합하고 전자를 잇는다. 이게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이게 조금 중요하고요. 수소를 잇는다는 건 이제 부가적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두 가지 정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환원 반응은 이 산화 반응과 반대되는 반응이라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얘는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산소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산소와 분리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전자는 얻는 반응입니다. 전자를 얻고요. 그리고 수소는 얻게 돼요.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소는 얻는다.
원래 예전에 이제 공통과학에서는 이 산화환원 반응이 화학 영역에서 좀 중요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각각에 해당되는 영역에 이렇게 포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산화환원 반응이 내용이 들어갔으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탄소의 순환에서 해당되는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광합성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 책에 보시면. 그래서 광합성에서 출발하면서 화석 연료가 생성되고 이 화석 연료가 어떻게 돼요? 연소하는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내용 안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밑에 부분, 광합성입니다. 이쪽 부분은 계속 기출되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에 대한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식물이 어떻게 돼요? 엽록체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쵸? 얘는 이제 식물에서 일어나게 되겠고요. 식물의 어느 부분이에요? 엽록체에서, 그쵸? 이게 좀 중요하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얘가 무엇을 받게 되면요? 그쵸?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그쵸? 포도당과 같은 그쵸? 유기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그쵸?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광합성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뭐예요? 대상체는 식물이고요. 식물의 엽록체 속에서 햇빛이 비치는 언제 일어나는 과정이다? 낮에 일어나는 과정이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요거 이제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요 반응식이 나오면서 광합성에 대한 정의 부분 문제 묻는 게 계속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응식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 섞게 되겠죠. 그쵸? 물이 섞게 되면서 무엇이 발생한다? 포도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C6 그리고 H12 그리고 O6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된다? 산소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건 얘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나요? 물이죠. 물.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쵸? 포도당이죠. 그리고 얘는 뭔가요? 얘는 O2는 산소가 되겠죠? 산소. 근데 원래 이 화학 결합식에서는 이게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에서 전에 해당되는 반응을 어떻게 된다? 반응 전의 반응. 그러니까 반응물, 그쵸? 이쪽 반응이 반응물이 되겠고요. 화살표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물이 어떻게 된다? 생성물이 되겠죠? 생성물.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거는 이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를 좀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들 요건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개수를 좀 맞추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좀 중요한 식이니까 제가 요거까지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앞에 6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건가요? 탄소가 6개 들어있는 거고 앞에 부분에 산소는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12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탄소가 6개 들었는데 여기 오른쪽 생성 반응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탄소 부분 해당되는 건 뭐가 있나요? 포도당 안에 탄소가 하나 들어있죠. 그쵸? 이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6개 들어있죠. 그쵸? 이렇게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맞춰줘야지. 그쵸? 이 화학 반응식이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식을 맞춰주려고 앞에 이 개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산소는 12개가 되고요. 여기 수소는 몇 개가 되나요? 여기까지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는 계속 이 식으로 나오면서 이거 해당되는 광합성에 대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수소는 몇 개 들었나요? 여기 보시면 12개 들었죠? 그리고 산소는 몇 개 들었나요? 6개 들어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총 개수는 탄소는 6개, 수소는 12개. 그러면 산소는 얘 2개 더하면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18개가 들어있어야 되죠? 18개. 반응 물질에서 이랬는데 생성 물질 개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 이제 탄소 6개고요. 수소 볼게요. 수소 몇 개 들어있나요? 12개 들어있죠? 수소 12개. 그럼 산소 몇 개 들어있어요? 얘가 6개 들어있죠? 산소 6개. 오른쪽에 산소 몇 개 들어있나요? 요거 6과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 그쵸? 산소 12개 들어있죠? 그래서 6개, 12개 더하니까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18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탄소 6개 동일하고요. 그리고 수소 몇 개? 12개 동일하고요. 그리고 산소도 18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앞에 개수까지 변화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개수는 좀 보셔야지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이 반응식이 나오면 아, 광합성이구나 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 광합성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이 광합성 반응에서 어떻게 돼요? 역으로 해당되는 반응도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호흡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호흡에 대한 내용도 이제 배울 텐데요. 우선 헷갈리시지 마시라고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광합성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얘가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뭐다? 빛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무엇한다? 저장해주는 게 광합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뭐예요? 무기물로부터, 그쵸? 무기물이라고 하는 건 영양가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영양가도 없죠. 물도 영양가 없죠. 하지만 포도당은 유기물, 그쵸? 영양가 있는 부분이 있죠. 물질. 그래서 얘가 무기물로부터 뭐로 변환되는 거예요? 유기물, 그쵸? 유기물로 어떻게 된다? 포도당을 생성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뭐예요? 당 성분이니까 어떻게 된다? 동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죠. 얘는 동식물의 에너지원으로, 그쵸? 사용이 되겠죠? 사용.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얘 이산화탄소 있죠?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줘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온난화를 방지해준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말은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입니다.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 계속 나오니까요. 요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합성 결과, 그쵸? 이 결과적으로 보시면 포도당과 또 뭐가 생성되나요? 산소가 생성이 되죠. 그쵸? 이 산소의 발생에 의해서 생물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가 발생하면서 얘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생물이 이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의 호흡에 산소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별표를 3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요거 꼭 봐주세요. 분명히 이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이거에 대한 설명 골라라 하는 부분이에요. 헷갈리시지 마시고 보세요. 특히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해주는 거예요. 여기 영양가 없죠. 얘는 이제 포도당이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온난화 방지, 그리고 이제 산소를 발생하게 해주니까 호흡에 이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빛에너지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거니까 이건 알고 계세요. 이제 광합성의 의의, 4가지 작용.
그쵸?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와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빛의 파장 해서 4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내용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쪽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 마지막에 특히 광합성 부분은 꼭 정말 정리를 해주세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화학 반응식을 내용이 많아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꼭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